스루프타임즈 2023년 3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주 사드 배치 6년 만에 주한미군 첫 발사대 전개 훈련, 뉴시스 하정민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전반기 FS 연습과 연계에 시행했다. 이 FS 플레임을 잊어버렸어요. 여기 그 밑에 나왔네요. 자유의 방패, 프리덤 오브 실드, 이거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24일 한미 공동 언론 보도문을 통해서 이것을 그 훈련 과정에 이것을 한번 밖으로 그 전개 훈련을 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즈음해서 북은 또 핵 어뢰 방사능 쓰나미로 한 항만 미 항모 파괴 노려 해서 또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 전문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핵을 수중 폭발 시험을 하면은 강력한 쓰나미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또 말하자면은 연습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수십 킬로톤급 핵 수중 폭발하면 항구 초토화되고 킬체인 등 한국형 삼축 체제 한계 봉착 우려라고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공개한 그 어디원 앞바다 그 발사된 수중 핵공격 무인기 이 실험 장면인데 아마 그 쓰나미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먼 그 해상홍에서 한번 실험을 했겠죠. 가까이서 하면은 쓰나미가 뭐 일어날 거겠지만은 이런 또 진보된 이 훈련을 북한이 또 좀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정보를 알고 있는 대통령이 2016년에 제정된 그 수호의 날 그 추도 기념사에서 북한은 무모한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유는 경고했다. 코리아 타임즈 이효진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영어로 발행되는 뉴스인데요. 평양 수중 핵 공격이 무인기 실험 주장. 뭐 주장이 아니고 뭐 사진까지 내왔으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삼축 방어 체제 이거를 또 견고히 하고 또 이런 그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열차도 에펠탑도 셧다운, 프랑스 휘슨 연금개혁 반대 시위, 민주주의 망가졌다, 100만 명 이상 시위 참가, 총파업의 교통망 마비, 주유소 기름도 고갈 위기, 마크롱 인터뷰에도 70%는 상황 파악 못해 혹평.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 그 연금개혁이라는 게 연금 늦게 받으라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고령화 사회에.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은 나는 나이 먹어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다. 왜 이게 개혁이냐? 계약이지.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100만 명 이상 되겠다는데 말하자면은 무슨 점퍼라든지 이런 거에 약탈도 일어나고 뭐 했다는 건데 뭐 민주주의가 꽃피웠다는 프랑스라지만은 다른 나라는 왕족을 유지하지만은 프랑스 국민들은 단두대에 프랑스 왕족을 모가지를 날렸죠. 그런 무지막지한 국민들의 그런 걸까요? 좌우간 이것이 프랑스 쪽에서 마크롱은 강력하게 또 시행을 하고 이런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그러지만 아마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갑니다. 요 한 장에 저는 이 영화 4편에서 뭔가 이런 게 내용이 괜찮다. 영화만이 아니고 뭐 유튜버도 있는데요.
아우터 뱅크스란 영화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끔찍한 폭행을 당하는 미국 해변 마을 부자와 빈자가 아주 극심하게 나눠진 그런 극심한 동네를 무대로 한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가난한 자들은 포구라고 불리는데 그러나 포구끼리는 절대 비밀 금지를 통하고 산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좀 비밀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영화 과정에 또 부자가 된 사람도 빈민층 출신으로서 자주 성가형 부자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저건 그런 영화였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 현대 미국 사회에서 어, 리치맨들과 푸어맨들이 극심하게 나눠진 어떤 해변 마을 그런 영화화도 됐다는 게 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튜브인데요. 프랑스 여자인데 한국 남자하고 사는데 한국에서 공장 노동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나중에 그 여행객을 위한 숙박 시설을 그런 거를 운영하고 또 세계 여행을 다니는 거를 꿈을 꾼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아마 애들은 안 낳겠죠. 그렇게 살려는 모양인데 갑자기 뭐 철학적인 그 메시지가 떴어요. 살기 위해 버는지 벌기 위해 사는지 궁금했던 그냥 자신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아. 이 여자가 이 한국 소주에다가 또 프랑스 맥주 이런 것까지 이게 그냥 현재 삶의 그 행복이지 뭐 하면서 하는 내용을 또 했는데 많은 구독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는 뭐 알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은 뭐 구독자의 어떤 취향 같은 거를 알고리즘이 착착해서 그냥 뿌려주는데 이제 우연히 번게 된 겁니다만은 영화 같은 거 요약해서 하는 게 또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또 킹스맨 이 조직이 만들기 전까지의 역사적인 과정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부 첩보기관의 관료주의와 정치 위에 있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서. 뭐,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입니다만은, 요게 이제 독일 성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무슨 했는데, 여기 제가 이 배낭여행으로 한번 가봤었습니다. 어, 뭐 괜찮더라고요. 뒤에는 이렇게 폭포가 있고 그 폭포 구경까지 한번 갔었는데 동화 같은 그런 성을 만들었는데 정작 이 만든 그 성주는 완성을 보지 못하고 뭐 죽었다는 그런 게 있고 그러는데 저건 어떤 추억이 새롭습니다. 거기다가 클레오라는 또 말하자면 독일 영화가 있는데 충성스러운 사회주의자는 공동체와 대의,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보존이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온다. 그래서 하나의 대의에만 봉사했던 클레오라고 그랬는데 그 영화가 전개되면서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물론 이제 활극 영화로서 액션 영화로서 이 동독에서 암살자로 키워진 주인공으로 되어 있지만 시리즈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용어들이 사회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같은 개념으로 저는 그냥 생각을 하는데 그, 자기 신념에 충실해 가지고 독일이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과거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이 또 영화 속에서 언뜻 비춰지기도 합니다. 글쎄, 그래서 나이가 먹더라도 어떤 이 사고방식이나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할 때는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경험, 어저께 경험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단상을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그런 거하고도 또 좀
조금 연결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좀 찾고 싶은 거죠. 자꾸 어, 네이버 TV를 통해서 그 방송을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목로 메이슨이라고. 좀 폄하하게 표현하면은 맞벌이 부부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은 뭐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부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또 결혼도 한 거고 그래서 이 뭐 여러 군데 그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 TV에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골드만삭스가 만든 정권들 시진핑과 트럼프 정권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은 예일 하버드 인맥의 중국 관리 모택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도 예일 대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만드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이제 모택통이 졸업을 했는데 2차 대전 말기에 에, 국공합작도 있고 항일운동은 다 같이 했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만 상대하기도 어려운데 아니 소련만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국이 그 이 장제스에 의한 통일이 된다면은 무시 못할 세력이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공산주의 공작을 했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일대 출신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그 출신의 이력을 보면은 70년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였고 74년에는 제중국 미국 국무부 연락사무소 소장도 했고 1976년에는 CIA 국장을 했고 1989년 거의 13년 후에 제14대 미국 대통령이 된 이력을 얘기하면서 이 예일대 하버드 인맥에다가 그 골드만삭스 이로 얘기해가지고 헨리 폴슨이라는 미국 전 재무부 장관 전 골드만삭스 CIO 이 사람이 이 누구죠? 이 사람 왕치산이 어떤 이 성주를 할 때 저 힘들 때 어떻게 해가지고 좀 구제를 해줘서 완전히 그 친미파 그 정치인이 돼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사람 흥미를 좀 끌게 되고 이런 걸 조사하냐고 많이 시간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와 중국 공산당의 오랜 인연에 대해서 쭉 그 좀 중요한 맥락들을 쭉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2020년 1월 15일 트럼프의 미중 무역협정으로 미중 합작회사 100% 소유해가지고 중국에서도 활동을 한다. 그리고 2006년에 그 골드만삭스의 이 아까 그 사람이 시진핑하고 그는 내게 저온 라이어 주은래죠. 주은래와 닉슨과 함께 걸었던 길을 산책하고 싶다고 했다. 주은래는 뭐 수상이다 뭐 이런 거는 했지만은 뭐 정치도 있었지만은 상당히 그 지식인 엘리트고 아마 그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대나 뭐 그 지금 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엘리트들이 전부 다 그 공산당이 돼가지고 결국 그때부터라도 이 미국의 그 월가의 힘들이 속속된 말로 좀 주물렀다 이런 얘기 같아요. 2008년 조지 부시와 시진핑이 주석되기 전에 만나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키워진 주석 아니냐라는 쪽으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그래서 주석이 되기 전 치열한 전투라고 해서 또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뽑았는데 제 기억에도 왕리진 미국 망명 시도 사건 발생은 기억이 없는데 보시라이 이 말하자면 숙청되는 거 그거는 좀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산당 이 말하자면 인민해방군 다 그 시진핑이 장악하는 거 이런 거 뉴스 기억이 났고 저우융캉 숙청이라는 것도 뉴스 보도를 들은 것 같고 그러니까 왕치산이 부주석인데 이제 허울만 좋은 최근에 관둔 리커창보다도 못한
그런 부주석으로 좀 됐었던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 때 국가경제위기 수장에 골드만삭스 게리 콘 회장을 내정했다 해가지고 골드만삭스의 그 영향력, 그 미국 정치가에 대한 영향력과 중국에 대한 영향력들을 지속적으로 그 풀어 매기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개혁 정책의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미국 그 무역 협정이라는 게 무역 관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융 시장을 그 100%그 개방을 한다. 물론 이제 미국에만 개방은 하는 게 아니고 뭐 그게 자유무역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금융도 그 이 개방을 해야 자유무역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안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시진핑은 아직도 그 오히려 미국은 보호주의 무역으로 가는데 다시 이 자유주의 무역을 해야 중국이 먹고 사니까 그거를 지금 중국이 아니 미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을 살리려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중국 자산의 60%를 차지하는 그 이 국영 기업을 그 외국 자본이 먹을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동북 삼성 수도 사업이 민영화되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저 이거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동북 삼성을 우선은 그 아예 거긴 내줘도 돼. 뭐 이렇게 생각. 원래가 그 동북 삼성은 만주 지역은 중국이 직접 그 통치를 한 적이 없죠. 청나라가 그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 중국 현재 중국 땅이 된 거지. 2차 대전 후에 만주를 그 중국이 직영 통치한 적은 전혀 없는 데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부창부수라고 그 부인이 그 얘기를 그 추가 소개하는 건데 히든 핸드 보이지 않는 붉은 손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골드만삭스 등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장쩌민 등 그 이 국가 주석의 손자를 포함해 25명의 공산당 엘리트 자녀를 채용했었다 이렇게 하는 내용도 좀 소개를 하고 있고 대만 전쟁 요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만주까지 왜 이렇게 그 논리를 피고 있는지는 제 수준에서는 좀 잘 모르겠네요. 러시아 플랜 ABC 막을 테면 막아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얻은 결과 전염병 그 코비드가 자연히 그 시선 전환이 됐죠. 그리고 인플레 원인을 그쪽으로 전가시키고 그리고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 중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건 움직이고 있었던 건데 더 촉발제가 된 것 같다는 얘기고요. 신냉전이라 불리는 대립구도를 통해서 디지털 그 사회로의 전환 가속 뭐 이런 거를 또 하는 것 같다. 조금씩 그런 것도 좀 느껴보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한 그 도시 건설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광범위하긴 하네요. 그리고 CBS 뉴스를 통해서 푸틴과 그 시진핑이 새로운 그 신세계 질서를 서로 약속을 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무역을 하는데 루블 하나 이 위안화로 그 거래할 수 있는 전자화폐로 등등 이런 내용까지 아마 포함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동이 현재 이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가까워지려고 사우디 아라비아 그 왕세자가 더 이상 우리 그 시아파하고 그 저기 순위파하고 싸우지 말자. 또 우리끼리 언제까지 우리가 기름을 다 끌어서 해서 할 거냐. 그러니까 산업도 전환해야 되고 우리가 또 협조를 해야 이 거의 사막 지역에 나는 거가 이게 그 석유뿐이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또 이런 그
이 세계를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 질서 중에서 그 로스차일드 이름이 이제 슬슬 많이 본격적으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자본이죠. 그래 로스트와 대립하는 세력도 현재 있고, 그게 원래 그 전통 기득권, 그 다음에 공산 세력, 그 다음에 자주파 정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그 대립하는 거고, 로스차일드와 협력하다가 이제 이 삐뚤어진 세력도 없는 건 아니다. 원래 대립해오던 세력이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변절한 그런 거. 그래서 이 글로벌 금융이 음, 그 전 세계에 미치는 분야가 금융뿐만이 아니라 방산, 에너지, 자원, 유통망, 정치, 종교, 영토, 시장, 이런 광범위하게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전 세계를 컨트롤 하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조심스럽게 트럼프가 재선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도 밝히고 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그레이트 한강. 오세훈은 왜 한강 개발에 올인할까? 배운 게 이명박이한테 배워가지고, 이명박이가 명박인데 막이라고 내가 써놨네요. 서울시장 한 다음에 대통령 됐잖아요. 자기도 그 길 따라가겠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관 이 한강 르네상스 한 거, 그게 뭐가 그 경제 효과가 났는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저는 이번에 그레이트 한강은 메모드하게 무슨 뭐 동그란 링 관광 무슨 그런 거 만든다고 조감도로 외국 그 뉴스에도 나왔고 그렇게 되는데, 에, 서울 한강변 자치구 국민의힘 구청장이 다 석권했다. 그러니까 나 협조해가지고 한강변에 뭐 새로운 미래 세계를 하는데, 견학을 간 게 아일랜드의 이 더블린 그 수변 복합 개발지구 그랜드 캐널독을 둘러보고 하는 장면을 서울시청에서 제공을 한 모양입니다. 한병철 독일에서 그 활동하는 국내 철학자죠. 이 사람의 책을 저도 몇 권 사봤는데, 상당히 그 두껍게는 안 하고 아주 이 얇게 얇게 써 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을 자꾸 함축하다 보니까 책이 두꺼워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쓰더라도 그 함축되게 이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함축돼서 해 나가니까 책의 두께가 커지질 않는다. 그래서 책 팔아서 돈 번다 이런 거는 뭐 성립이 안 되고, 뭐 그건 이제 배경에 깔려 있는 얘기겠습니다만, 여기다가 또 미남이에요. 근데 독신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그 책을 냈는데, 그게 정보의 지배라는 책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한병철의 정보의 지배는 건초더미 속의 바늘 찾기일까라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고요. 저한테 철학은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저 조금 뭐 어떤 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사고방식, 또 패러다임 정도로 이해해 보려는 수준에서 제가 이해를 해 보는데, 요건 그 뉴스에서 이 책 정보의 지배 중에서 따온 건데, 결국은 뭐 크게 이 쭉 그동안에 생각해 오던 거하고 크게 틀려지진 않는데, 말하자면은 그 정보의 지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가축이자 소비 가축으로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생각해 낸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정보 자본주의가 감시 자본주의로 발전한다. 근데 많이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게 있죠. 그 동물농장을 비유를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그게 또 시험 모델 아니냐. CCTV에 의해서 다 감시가 되고, 전번에 A4 백지 운동에
나왔던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잡아들인다는 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공론과 담론, 경청과 반론을 제기한다. 이렇게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진실이라는 게 정보의 옳음과 맞음 그 이상이다. 옳고 그른 거의 문제가 아니고 진실은 그런 거를 뛰어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정보를 잘 갖췄지만 방향 설정이 없는 게 좀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상당히 그 수준 높은 제 수준보다 높은 느낄 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조선 비지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게 앞서서 먼저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인간은 끔찍한 정보 가축 디지털 울타리 넘어야 희망이 있어 한병철 그래서 자유하려면 백치가 되어 스스로를 추방해야 된다. 그리고 철학 공문이 넘쳐난다. 그 공무원은 철학하면 안 된다. 이런 뜻 같아요. 철학자는 마법사 시인이 돼야 되는 거지. 공무원이 철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저도 어떤 얘기했지만 자기 문장에는 살은 없고 뼈만 있어. 한병충 피로사회 이후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글을 쓰고 있다. 그렇게 하고 정보의 지배는 정보 가축, 소비 가축 현실을 고반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 디지털 사회가 되는데 이게 그 곧은 무엇이라고 94세에 이제 이번에 이 사망을 한 모양인데요. 무해 법칙이란 걸 말해서 유명해졌는데 미국 인텔 창업을 했는데 동업자하고 이게 무해 법칙이라는 게 반도체의 집적도는 2년마다 배가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 반도체의 소형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작은 크기로 결국은 인간의 두 배만한 크기로 해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또 뭐 돌아가는 그렇게 급변한 사회가 돼간다고 보통 미래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한병철 그 철학자는 우리가 자유로우려면은 백치가 돼서 스스로 자기를 이 디지털 사회에서 추방해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현대 사회를 살 수 있을려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살 수도 있긴 있겠죠. 저건 이런 의미 있는 이 때에 의미 있는 철학적 이 말을 그 좀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병철 철학자가. 자, 일본 세계 야구 대회에서 우승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만화책 찍고 나왔다. 오타니 쇼헤이가 일으킨 경제 효과. 이데일리 김성우 고자인데 따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 만화책 주인공이다. 우승 7명 영웅 대접을 받고 있고 이번 우승으로 경제 효과가 6,500억 정도 추산이 된다. 야구용품 구매, 메이저리그 관광 급증이 일어나고 오타니 공업이라고 이름만 같은데 주가가 급등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그리고 오타니 선수는 몸값이 6억 불로 전망된다. 그리고 키가 일본인으로서 193cm면은 엄청 큰 키네요. 어깨도 넓고 또 잘생겼고 거기다가 아주 인기 있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팬 서비스에다가 겸손하다. 야 이러면은 뭐 완전 일본 국민들한테 히로인으로서 영웅으로서 대접을 좀 받을만 하겠네요. 우승이 확정된 순간에 환호를 찍힌 모습이고 또 이것도 또 별도 이 뭐 삼진을 잡았을 때 어떤 환호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한국은 무슨 영고주의에다가 뭐 때문에 지금 프로야구가 망했다는 식으로 이제 비판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죠.
블룸버그 뉴스인데 한국 탈당파 의원 미 정상회담 초청. 이 정상회담이라는 게 딴 건 아니고 지금 읽어보니까 하원 민주파트너십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거기에 초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지성호 대표라는 사람이 말하자면은 이 탈당파인데 이게 민주당에서 부른 건 아니고 그냥 하원에서 그냥 불렀겠죠. 그는 정치 시스템의 견제와 균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며 절대 권력이 독재 정권의 부패로 이어지는 방식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연설을 뭐 해달라, 탈당을 왜 했니? 그런 거를 물어보려는 것 같아요. 이 젊은 국회의원인 것 같습니다. 지성호라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네요. 저 아까 그 중동 얘기를 언뜻 나왔습니다만은 사우디 왕자가 이란의 새로운 실용주의를 보여준다 해가지고 AFP 통신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제 그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화해협정의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한 카타르와 튀르키예와 같은 영내 경쟁자들과 쓰라린 불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심지어 걸프 왕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로 제안하기도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동이 좀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은 한국은 제2의 중동 붐으로 우리 그 건설 업종이 정치 외교를 잘 해서 좀 그렇게 또 우리는 또 활용을 하고 그 중동과 우호적인 그러니까 이란하고 옛날에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서울에 테헤란로까지 있는데 물론 테헤란에는 서울로도 있고 그 정도로 됐다가 정권이 팔레비 정권이 왕족이 망하면서 그 이슬람 이 교리에 의한 정권이 들어오면서 지금 뭐 북한과의 핵 뭐 이런 거래 그 무기 거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사이인데 이 미묘한 그 외교 정치 속에서 잘 풀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어, 이 중국 대사가 주일 그 중국 대사겠죠. 전 중국 대사의 이인면의 거절, 여론 경화 배려 이례적인 대응을 했다. 전통적으로 이임할 때 수상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하직 인사를 하갔어. 이렇게 했는데 나 바빠요. 그냥 가세요. 그냥 중국으로 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런 게 이제 후신으로 나왔는데 좀 이 주일 대사가 좀 섭했겠어요. 근데 자관 요즘에 이 기시다 총리는 G7 의장국을 5월 달에 수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딱 붙어가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친애하게 해 가면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목적은 대중국 견제죠. 그런 거로 하니까 이런 뉴스가 좀 뜨네요. 일본 야후 재팬 뉴스에 거기에 이런 게 이제 관심사긴 합니다. 회사에 일하지 않는 아저씨가 있다. 49.2%나 있다. 중장년층 사원에 시시각각 다가오다. 구조조정이 태풍이 내일은 우리 몸인 30대 예비군 실태. 민가부라는 언론 매체인데 미적함이 놀이문이라고 인사 언론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일본 뉴스는 우리나라 외국 뉴스는 제목 밑에 보통 기자 이름부터 써주거든요. 요즘은 시각까지 이렇게 되는데 일본 쪽의 이 뉴스 편집을 보면은 그 작성자 이름을 밑에 아주 흐리게 조그맣게 겸손해서 그런 건지 이것도 일본이 좀 글로벌화 된다 그러면은 제목 밑에 바로 언론 매체 이름부터 쓰고 그다음에 기자 이름 쓰고 아니면 기고 쓰고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럼 인용하기도 저도 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어디서 좀 봤는데 일본이 그 해고가 그 쉽지 않은 나라라고 해가지고 해고를 하려면 뭐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고민을 하다가 머리를 생각해낸 게 어떤 그 보험회사 같습니다. 뉴스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유튜브에서 봤는지 지금 밤늦게 봐가지고 어디 그 추천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래서 이 고령자 케어하는 그런 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좀 내보내고 싶은 사람들 글로 다 이동 발령을 했더니 자연 자퇴로 해서 해고를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공임금에는 경제학 견지에서 보면 합리성이 있다. 왜냐, 애를 낳고 뭐 하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공으로 그 월급을 올려줘야 이 일본식 이 직원 채용 개념은 옛날에 가족주의 정신이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에 충성하면은 뭐 정년 때까지 먹고 살게 해준다. 그러니까 애들 낳고 교육을 시키려면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 게 통용되는데 이 미국식 그 경제가 들어오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건 나이가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슬슬 일본도 좀 침투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볼 때는 왜 저 사람들이 일도 별로 안 하면서 저렇게 그 높은 연봉을 받아가면서 자기들보다 그게 이제 불만들이 나온 거를 얘기한 것 같은데 야, 그 너희들도 그렇게 일하지 않는 아저씨들이 돼가 라는 쪽으로 마지막 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연공주의가 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뭐 저도 그 뭐 관리자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자는 육체 노동자처럼 일하는 게 의무가 아니다. 관리자는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8시간 출근해서 8시간 일한다 그러면은 2시간은 일하고 뭐 이것저것 결제하고 그다음에 뭐 또 직접 무슨 뭐 서류도 작성하는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체크하는 것도 있겠고 그 진행 사항을 그렇게 하는데 한 두세 시간이면 끝난다고 봐요. 일반 관리자들은. 나머지 5시간은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관리자가 그 스트레스 받는 거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관리자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일하지 않는 아저씨라고 젊은 애들은 보는지 모르지만 그거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높은 월급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월급 높게 받는 것도 아니지만은 근데 그게 일하지 않는 아저씨로 보이는 것은 이 시각을 그 달리하는 거다. 뭐 또 뭐 언론인이 이거 쓴 거니까 그 요즘 기사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새벽 0몇 시 뭐 이렇게 그 뜨는 언론 그 기사들이 많거든요. 또 오후에 낮 시간에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24시간 이 언론 그 기자들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24시간 일할 리가 없죠.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보통 2교대 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근데 기자들이 잔업수당을 받겠어요? 뭘 받겠어요? 그런 직종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뉴스를 전해주는 거기에서 일하는 언론 기자들이란 게 사실은 박봉에 얘기 들어보면은 박봉에 우리나라만 언론 기자들이 그 박봉에 시달린다. 그리고 또 이 잔업수당 생각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언론기관에 안 들어갈래니까 요즘 그 취재 기자나 뭐 이 기사를 쓰는 걸 보면은 여성 그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